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종의 근대사 삼국지 제121부 염적의 역습 8기군이 참패하다 라는 내용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1865년 1월 염적들이 무려 로양 일대까지 출몰을 하자 청조정은 서둘러서 염적을 진압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죠. 왜냐면 얘들이 지금 중원 일대를 휩쓸고 다닐 뿐만 아니라 이대로 북진해오면은 베이징 턱밑까지 오지 않겠냐 이거죠. 이에 청조정의 중신들은 즉각 중국번의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염적들을 토벌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섭정을 맡은 공친왕은 한 가지 우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이미 중국번은 장강 이남 최대 군벌 세력인데 만약에 중국번에게 군을 이끌고 장강 이북으로 올라와서 중원까지 와서 염적들을 토벌을 해라 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번의 세력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청의 중앙군을 통솔하고 있던 승경 림심이 뭐라고 이제 나서냐? 그까지 염적들 토벌하는데 뭐 중국번의 상군까지 동원을 하냐? 그럴 필요 없다. 걔들은 장강 이남이나 잘 관할하라고 그러고 장강 이북에 대한 것은 우리 8기군이 확실하게 커버를 치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8기군을 이끌고서 염적들을 토벌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공치당은 승경 임심에게 즉각 출진 명령을 내렸고 승경 임심은 8기군 1만 명을 이끌고 하남으로 내려가서 염적 토벌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승경 임심의 8기군은 로양 일대까지 출몰한 염적들과 일전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첫 전투에서 천하의 8기군이 고작 한족 마족대였던 염적들한테 패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8기군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동아시아 최강의 기병 전력이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한족들은 그렇게까지 기마술이 뛰어난 민족은 아니었어요. 근데 겨우 한족 마족대의 유인작전에 걸려가지고 8기군의 선봉대가 패퇴하는 그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격분한 승경 임심은 자신이 직접 본군을 이끌고 염적들의 추격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후 승경 임심의 8기군과 염적들 간에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어지게 돼요. 염적들은 끊임없이 8기군을 농락하면서 약을 살살 올리면서 조금씩 카이팡 일대로 후퇴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몇 개월간의 벌어진 추격전 끝에 승경 임심이 이끄는 8기군은 어느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산동성 일대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러양에서 카이팡을 거쳐가지고 산동성까지 왔으니까 중국을 이제 가로로 한참 가로질러가지고 온 거죠. 여지껏 승경 임심의 8기군은 염적들한테 제대로 된 타격을 주지 못한 채 거의 농락만 당하면서 무리한 추격전을 계속 이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무렵이 되면은 8기군의 피로도는 정말 극에 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865년 5월 결국 승경 임심의 8기군은 분에 못 이겨서 무턱대고 염적들을 계속 추격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결정타를 먹게 됩니다. 염적들이 그냥 도망간 건 아니었죠. 미리 파놓은 함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염적들은 미리 고루체라는 후방 요새를 건설을 해놨고 그 후방 요새 지역으로 8기군을 조금씩 유인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투에서 8기군은 일망타진을 당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병력들이 괴멸되는 치명적인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참패 이후에 승경림심은 포위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염적들이 포위망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여기서 전사를 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청의 중앙군을 이끌던 투탑 승경 림심과 승보 두 사람이 이제 다 세상을 뜨게 된 건데 이게 청조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승경 림심이 전사하고 8기군이 전멸당했다는 소식은 당연히 청조정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단순히 중앙군 전력이 좀 소실된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8기군이라는 것 자체가 만주족 내에 있었던 정말 귀족들 계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위 장교들과 귀족들의 상당수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만주족의 상층부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승경 림심이 이끌고 왔던 8기군은
청의 중앙군 내에서 그래도 가장 믿을만한 병력들이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다지 믿을만한 수준은 아니었고 딱 승경 님심이 이끌고 왔던 병력들이 그래도 제일 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군대였는데 이거를 지금 홀라당 까먹어버렸으니 난리가 난 거죠. 더군다나 승경 님심 승보 두 사람이 다 전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앙군을 이끌 만한 장수도 마땅치도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승보 같은 경우는 매수 공작이나 능했지 사실 전투는 좀 시원찮았죠. 근데 승경 님심은 전투치 능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뭐 승률이 아주 높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평탄을 치는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경 님심이 전사를 하고 만주족의 고위층이 징발을 해버리고 가장 유의미했던 중앙군이 와해됐다는 것은 사실상 청 제국의 최후의 보루가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청조의 중원지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즉 자칫 잘못하면은 과거의 원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북방으로 다시 쫓겨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위협이다. 이런 의미이죠. 8기군의 패전 소식을 들은 청제국의 섭정 공친왕은 이제 정신이 멍해지는 거죠.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증국본을 믿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절망적인 카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국본이 표면적으로는 몸을 바짝 낮추고 자신은 영원히 청제국의 신하로 남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사람 속마음이란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 더군다나 증국본 자체가 청조정의 기본적인 평가가 뭐냐면은 의문스럽다, 속을 알 수 없다 그런 평가였다는 거예요. 저 속을 알 수 없는 능구렁이 같은 증국본을 믿어야 되는 지금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죠. 이로써 태평천국을 진압한 후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고 고향에 은거해 있던 증국본에게 또다시 강력한 군권이 쥐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음모론도 있었냐면은 이런 음모론도 있었어요. 태평천국 이후에 사후 처리를 증국본이 계속 이어나가게 되면은 증국본의 상군 전력이 고갈됐기에 뻔하니까 일부러 표면적으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런 전력 고갈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청군 측에 떠넘긴 게 아니냐 뭐 그런 음모론도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증국본이 표면적으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막상 실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장강 이남 최대의 군벌 세력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조정은 서둘러서 증국본에게 상군을 동원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용장을 양강총독에 임명을 해서 후방 서포트를 맡김으로써 결국 증국본의 상군 이용장의 회군은 이제 장강 이북 지역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역이 넓혀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실상 8기군이 와해된 시점에서 청조정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한족 군벌들이 과거처럼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는 것 뿐이에요. 태평천국을 진압할 때는 나름 이제 한족 군벌들이 서로 연계 작전을 많이 했어요. 호리믹이 증국본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또 증국본 이용장 좌종당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훌륭하게 임무를 잘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얘들이 이런 식으로 힘을 합치면 곤란해지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족 군벌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면은 그들을 제압할 물리적인 힘이 당장 없는 청조정으로서는 무척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운 나쁘면은 과거에 원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원에서 축출될 수도 있고 설사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국을 운영하는 그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한족들한테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청조정도 이러한 점들을 나름 좀 이제 우려를 해가지고 혹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작을 벌여왔냐면은 이용장, 좌종당을 증국본에서 떼어놓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증국본, 이용장, 좌종당이 어느 정도 각자 노선을 걷는 형국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일설엔 그런 설도 있어요. 여기 이제 한족 군벌 삼총사들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청제국이 노골적으로 우리를 제거하려 들 거다. 그래서 아싸리 그냥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각자 도생을 하는 게 그래도 그게 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본인들도 일부러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뭐 그런 썰도 있긴 있죠. 과거 태평천국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장강 이남 지역은 조턴, 칠턴 서로 경쟁적으로 각종 서양의 기술과 문물들을 도입해 왔습니다.
이거는 뭐 태평천국 측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한족 군벌들도 그렇고, 서로 이제 매한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서양식 무기들을 생산해내는 공방들이 난립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청조정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난립해 있는 무기 공방들을 하나의 공사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서성, 안희성, 절강성 등지에서 이 무기 공방들을 하나의 공사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이용장한테 맡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용장이 또 안희성 출신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용장은 회군을 이끄는 하나의 어엿한 군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후에 청제국이 본격적으로 서양 무기 제작을 감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를 중심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역할을 이용장이 맡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실 거예요. 아, 저런 식으로 북양군벌이 탄생을 하는구나. 네, 맞아요. 북양군벌의 토대가 이제 서서히 완성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청조정 입장에서는 이용장을 이런 식으로 키워줘서 중국권한테 분리 독립을 시킨 다음에 두 세력을 서로 이제 견제하는 그런 카드를 쓰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있었죠. 초군의 지휘관이었던 좌종당. 좌종당의 경우에는 이 무렵 절강성과 복건성을 총괄하는 민절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좌종당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였냐? 바로 복건성 일대에 잔존해 있는 태평천국의 잔당들을 소탕하는 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골칫거리는 복건성에 있는 장저우의 둥지를 틀고서 서양 세력과 교류를 하면서 태평천국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라면서 공공연하게 선전을 하고 있는 시왕 이세연을 처단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1865년 5월입니다. 한 대략 요 무렵쯤 되면 이제 승경 임심의 군대가 염적들한테 대피하는 시점인데, 바로 그 시점쯤 해가지고 좌종당은 태평천국 시왕 이세연이 주둔하고 있는 장저우를 공략해 들어갔다는 거죠. 이용장이 영국군하고 좀 인연이 있다면은 좌종당은 프랑스군하고 좀 인연이 있죠. 그래서 좌종당은 각종 서양식 무기와 프랑스 용병, 과거에 있던 상척군 장교들을 대거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하고 이제 같이 동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프랑스 용병까지 고용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장저우를 공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좌종당의 군대를 태평천국은 감당을 해내지 못하고 장저우는 손쉽게 함락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태평천국의 시왕 이세연은 장저우를 포기하고 일단 광동성에 있는 태평천국 잔당들한테 도주를 하게 돼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결국 부하들한테 살해를 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나머지 태평천국 잔당들도 추격해온 좌종당의 군대에게 괴멸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쪽에서 극성을 부리던 태평천국 잔당들의 발언은 좌종당에 의해서 결국 평정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좌종당이 복건성 일대에서 맹활약을 보여주니까 청조정도 좌종당의 활약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조정 입장에서는 좌종당이 나름의 메리트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요, 좌종당이 결국에는 과거를 최종 합격을 못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과포자가 됐는데, 그러한 점이 청조정 입장에서는 나름의 메리트였다는 거죠. 왜냐면은 증국번이나 이용장은 둘 다 과거 합격자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스승 제자 관계고, 그런 점에서 학피아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국번하고 이용장을 견제하는 것은 좀 이건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증국번과 이용장을 서로 견제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죽인 좌종당을 키워가지고 이 두 사람을 견제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취지 하에 청조정이 여러모로 좌종당의 뒤를 팍팍 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좌종당의 세력은 증국번 못지않게 커지게 되었다는 거죠. 좌종당은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복건성에다가 중국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에 불타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 후에 좌종당은 프랑스의 기술력을 지원받아서 복건성, 마미양의 근대식 조선소를 건설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만 좌종당이 이 근대식 조선소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는데, 왜냐? 1866년 10월 그 무렵이었습니다. 청조정에서는 좌종당을 급하게 섬서총독으로 부임시켰다는 거죠. 왜냐면은 둔간족의 반란이 아직 완전히 진압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좌종당을 아예 그냥 북방 전선으로 빼가지고 요쪽의 임무를 맡기게 되면서 뭐 아쉽게도 좌종당은 조선소의 완공을 보지 못한 채 일단 임지로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훗날의 양모운동을 거론할 때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좌종당의 업적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864년에서 65년 초반기에 있었던 청지국의 상황을 한번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기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일본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당시 일본에서는요, 에도 마쿠가 조슈원을 교토에서 축출을 하고 일단 교토를 장악했죠. 다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게 혼자 힘으로 한 건 아니었고 아이즈번, 사스마번, 그리고 몇 개 여타 번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에도 마쿠 혼자서 다 모든 권력을 독점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권력을 어느 정도 나눠 갖는 그런 정치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됐는데 과연 일본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